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부터 솔로 생활을 하게 된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제가 당한 일들이 너무 열받고 짜증나서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사연 글을 남겨보네요. 저와 이혼한 남편은 저보다 4살 어린 남자였어요. 저는 남편과 사귈 당시에 회사에서 이미 꽤 돈을 벌고 있었고 오랫동안 근속하여 직급도 여자치고는 높은 편이었죠. 남편은 저와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본래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접점도 없었을 테지만 아주 우연하게 만나게 됐어요. 친구가 결혼식 청첩장을 돌릴 거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여자 쪽, 남자 쪽 친구 모두 부른 거였어요. 남편은 남자 쪽 관계자로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 직장 후배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생각보다 사람이 괜찮다는 느낌에 한두 번 더 보고 뒤에 사귀게 되었던 거죠. 정말로 그 당시에는 결혼까지는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이도 차이가 좀 나는 데다가 저는 딱히 결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와 주말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편하고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물론 청혼은 남편이 먼저 했고요. 그때는 주변에서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었는데 어째서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편과 저 사이에 다른 점들이 많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하며 잘 조율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돈과 관련된 일들이었죠. 저는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버는 데다가 큰 돈을 써야 할 때는 큰 돈을 써야 뒤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가방, 옷, 구두, 장신구 같은 건 하나를 마련하더라도 제대로 좋은 걸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중요한 장소나 중요한 상황에 사용할 것들은 좋은 것으로 마련하는 것이 저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명품을 쇼핑하는 그런 쇼핑광은 아니에요. 2년에 한 번 짝수년도에 제 생일에 저를 위해 준비를 한 물건들이었어요. 충분히 월급을 모으면 살 수 있는 물건들이었죠. 터무니없을 만큼 비싼 브랜드보다는 최대한 나이에 맞는 가격대가 조금은 저렴한 브랜드를 선호했고요. 귀걸이와 목걸이 같은 장신구들은 어릴 때부터 순금과 순은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속 알러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씩 유행에 타지 않는 디자인으로 골라왔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평상시에 입는 옷들이나 가방은 그리 비싸지도 않고 가끔은 정말 홈쇼핑에서 파는 4개 몇만 원짜리 옷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는 좀 달랐어요. 돈은 웬만하면 쓰지 않았어요. 그런 점이 신중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냥 구두쇠 쫌생이었을 뿐이었어요. 남편에게는 돈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자기 통장 잔고를 보며 좋아하는 사람이 남편이었고 솔직히 이런 면모가 오히려 신뢰를 줬죠. 돈을 사랑하는 거라면 결혼하고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이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시부모에게도 있었어요. 시부모와의 첫 만남에서 아주 눈밖에 나버렸거든요. 첫 만남에서 그럴 일 크게 없는데 말이죠. 그건 상견례 날이었어요. 그 전에도 시부모를 만난 적이 있었지만 상견례 날이라 저도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최대한 단정해 보이는 비싼 옷에 명품 가방을 메고 갔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둘 다 5년도 더 전에 산 옷들이었지만 워낙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 시간이 흘렀어도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중요한 자리이니 최대한 저를 꾸밀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상견례에서 시부모는 저를 사치스러운 여자로 몰아가더군요. 왜냐면 지나가던 사람이 제 가방을 보고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일 거라는 말을 시부모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시부모는 행인의 그 말에 제가 사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아예 판을 박아버리더군요. 솔직하게 말해서 시부모가 될 어른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누가 후줄근하게 입고 오고 싶겠어요? 게다가 두 가족이 만나는 자리에서 부모님 면도 있으니 어느 정도는 체면을 차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상견례에 옷을 따로 사는 사람들까지 있는 반면에 저는 있는 옷으로 해결한 거니 그렇게 치면 그리 사치스러운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이미 식장을 잡아놨으니 시부모도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제게 그러더군요. 우리 집에 시집 올 거면 사치스러운 버릇은 버려야 한다고요. 검소함이 가장 미덕이라며 말을 하는데 저를 못마땅해하는 모습이 정말로 가득했죠. 정말 웃기게도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네 하고 대답했어요. 제가 사치스러운 버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적은 시부모만이 아니었죠. 남편도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조금이라도 비싼 물건을 사면 제발 아끼면서 살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일이 터져버렸죠. 시댁 친척 결혼식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 제가 휴대폰으로 원피스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이 원피스랑 이거 중에 뭐가 괜찮아? 어? 갑자기 웬 원피스야?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 굳이 이렇게 비싼 옷 살 필요 있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아무거나 입고 가. 계절에 맞는 원피스가 별로 없어. 그리고 나는 일 때문에 정장에 옷이 많으니까 원피스도 없고. 그리고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맨날 잔소리야? 당신 가지고 있는 것들도 비싼 거 많잖아. 굳이 비싼 거 뭐하러 사? 딴 거 여러 개 사면 더 좋잖아. 양만 많다고 다 좋은 거야? 그런 건 어차피 오래 못 입어. 비싼 옷은 비싼 값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도 일할 때는 싼 거 입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비싼 거 사지 말고 여기 3, 4만 원짜리 있네. 이런 거 사서 입으면 되지. 남편이 골라주는 걸 보니 답이 없더라고요. 안감도 없고 어린애들 취향의 원피스에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은 절대 아니었죠. 이게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걸 남의 결혼식에서 어떻게 입어?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돈을 허투루 쓰면 나도 할 말 없어. 그치만 내가 1년에 옷 사는 돈이나 당신이 1년에 옷 사는 돈이나 똑같은 건 알고 있지? 당신은 싼 걸 100벌 사고 나는 비싼 걸 5벌 살 뿐이야. 그런 나한테 매번 사치스럽다고 검소하게 굴러는 건 좀 어이없는 일 아니야? 솔직히 당신이 비싼 물건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 이러니 엄마도 매번 걱정하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돈을 더 달라고 했어? 아니면 당신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 그런 적도 없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그런 잔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그리고 내가 돈 모아놓은 게 당신이 모아놓은 거보다 훨씬 많아. 그런데 왜 내가 과소비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거 봐. 본인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고칠 생각도 안 하네.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매번 그러는 거라고. 선 넘지 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비싼 거 사면 다 죄인이야? 내가 다른 사람 20벌 살 거 한 벌만 사겠다는 게 그렇게 욕먹을 짓이야? 눈이 있으면 옷장을 봐. 거기에 내 옷보다 당신 옷이 훨씬 많은 건 몰라서 그래? 가격만 저렴한 옷이 수백 벌 있는 당신한테 내가 왜 그런 소리 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어머님 운운하는 것도 웃겨. 어머님도 얼마 전에 결혼식 가신다고 가방 하나 마련하지 않았어? 그것도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비싼 거 들고 있으니 어머님이 비교되는 것 같다고 하시잖아. 그러게 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그게 내 잘못이니? 그리고 그래서 내가 신혼여행 돌아오면서 명품백 어머님한테 사드리자고 했을 때 당신이 반대했잖아. 그때 사드렸으면 그런 말 듣지도 않았겠지. 결국 제 말에 대꾸할 말이 없었는지 남편 놈이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라며 나가더군요. 저도 열이 받을 대로 받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남들이 싼 걸로 여러 개 살 때 모아두고 아껴뒀다가 비싼 거 하나 사는데 그게 왜 남들한테 욕먹을 짓이 된 건지.
그렇게 친척 결혼식 날이 오고 저는 남편과 따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제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고 남편을 먼저 보낸 거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제게 추천한 저에게는 맞지도 않은 원피스에 단화를 신고 명품백 대신에 에코백을 메고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결혼식장에 들어서니 다들 안 보는 척 보고 있더군요. 시부모와 남편이 눈에 보여 아는 척하며 다가갔더니 시부모가 화난 얼굴로 저한테 그러더군요.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러고 남의 결혼식장에 와? 안감도 없어서 훤히 비치는데. 어머님, 이 원피스는 남편이 골라준 3만원짜리 원피스예요. 비싼 거 절대 사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이걸 골라주더라고요. 남편 의견대로 입고 왔는데 어디 이상한가요? 그리고 어머님도 항상 저한테 비싼 거 가지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검소하게 입고 온 건데. 아무리 검소해도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인데 너 정말로 며느라기한테 저 옷 입으라고 했어? 아니, 잠깐 싸우다가 제일 싼 옷이 있길래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설마 제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렇게 별로야? 평소에는 그렇게 비싼 거 입지 말라더니 이런 거 입고 오니 아예 옆에 있기 싫어?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왜 싫을까?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제가 왜 친지 가족들 모이는 자리에서 비싼 걸 입는데요. 남편 체면 세워주려는 것도 모르고 사람을 그렇게 구박하다니. 후줄근하게 입은 제 모습에 아예 곁으로도 안 오려고 하면서 매번 검소 타령은 왜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시모를 보니 시모는 남편 말대로 명품 가방을 하나 마련해서 가지고 왔더군요. 어머님, 가방을 새로 사셨네요? 검소한 거 따지시는 분이 명품 가방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많이 이상하네요. 항상 사치스럽다고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에코백을 준비해 왔는데 오늘따라 안 맞았네요. 제 말에 시모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더군요. 아마 제가 좋은 옷과 가방을 들고 올 거라고 생각한 듯 했어요. 그런데 막상 후줄근한 모습으로 나오니 그것도 싫은 모양이었죠. 도대체 어느 장단을 맞추라는 건지. 며느리가 안 꾸미고 후줄근하게 다니면 그 욕은 남편과 시모가 듣는다는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대화를 들었는지 아니면 그런 짐작을 했는지 수군거리더군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시모와 남편이 며느리를 갈궈서 저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오게 된 줄 알 테니까요. 하긴 다를 건 없었죠. 결혼 후 내내 저를 마치 낭비벽 환자처럼 몰아가며 사치스럽게 굴지 말라며 잔소리해댔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 혼내는 걸로만 보일지도 모르죠. 아니면 불쌍한 며느리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결국 시부모는 주변에서 한 소리 듣게 됐죠. 그리고는 그 뒤로는 사치니 검소니 그딴 소리 안 듣게 됐어요. 결혼식에서는 사진도 못 찍게 하는 바람에 가족 사진도 못 찍었죠.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비싼 거 입고 다니면 돈지랄 하냐며 잔소리하는 시댁 행태에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기회로 잔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됐어요. 제가 빡 돌면 이런 짓을 저지른다는 걸 알게 된 남편과 시모는 그 뒤로 저한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결혼 4년 차쯤에 애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그때 저는 제 물건이 사라지는 일을 겪게 됐어요. 제 물건과 옷을 보관하는 옷장에 넣어둔 가방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어디 잘못 놔둘 성격도 아니고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 있는 만큼 모든 것은 제자리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주 쓰지는 않던 가방이 사라지니까 당황했죠. 그것도 집안에 놔둔 게 사라져버렸으니 의심할 사람은 남편뿐이었잖아요. 저는 먼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저기 있던 가방 못 봤어? 가방이 하나 없어졌네? 가방? 난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여자 가방이면 내가 가져갔을 리도 없고 혹시 다른 데 놔두고 잊어버린 거 아니야?
태연스러운 남편 말에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제가 잊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데 놔둔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 현관 앞을 비추는 홈캠을 뒤져봤어요. 그 홈캠은 결혼 초에 달아놓은 건데 당시 근처에 도둑이 많이 들어서 입구를 비추는 홈캠을 달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달아두고는 항상 잊고 있던 것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누군가 제 가방을 들고 나오면 찍힐 정도는 됐죠. 그렇게 확인을 했더니 남편이 가져갔더군요. 당황했죠. 그걸 가져갈 일이 없으니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브랜드로 치자면 중저가의 디자인도 애매한 가방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놓고 보관만 해뒀던 건데 사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새 것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이 이걸 가져가서 팔았나 의심했어요. 워낙 돈 좋아하는 남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새 것처럼 보이는 걸 가져갔으니. 하지만 굳이 가져갈 거면 더 비싼 게 있는데 왜 그걸 가져갔나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시모에게 갖다 줬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애매모호한 상황에 남편을 의심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하나 정도는 용서해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가 가진 물건들 중 비싼 건 다 친정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는 가짜 물건들만 채워넣었죠. 남편이 계속 이런 일을 할지 하지 않을지도 알아내야 했지만 그 이상으로 제 물건들 중에 더 비싼 물건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물건들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물어보고 다시 진품을 가져올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한 저녁에 집에 왔더니 제 물건이 또 없어졌더군요. 도금된 팔찌와 목걸이였죠.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도대체 이것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궁금했어요. 남편이 팔았나? 그것도 아니면 누구에게 줬나? 온갖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겠다는 생각을 일단 접고 일단 남편 뒤부터 캐기로 했죠. 쓰지 않고 모아뒀던 연차를 몰아쓰고 일주일을 내리 남편 뒤만 쫓았어요. 친구 차 빌려서 내심 안 들키도록 주의해서 쫓았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아무런 행동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민했나 싶었는데 5일째 되던 날 딱 꼬리를 잡았죠. 남편이 웬 여자와 밖에서 만나는 걸 발견했거든요. 제가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장소였고 남편도 제가 본 적 없는 옷을 입고 있더군요. 만약 스쳐 지나갔다면 남편인지 못 알아봤을 거예요. 두꺼운 뿔테 안경까지 쓰고 있으니 정말 딴 사람 같았거든요. 그리고 상간녀를 살피는 순간 남편이 제 물건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 여자의 어깨에는 제 가방이 자세히 살펴보니 팔찌와 목걸이도 이미 목과 팔에 있더군요. 순간적으로 화가 확 올랐어요. 저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분노와 답답함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은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는 온몸에 화가 뻗쳤는지 몸살 기운이 있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의 몸져 누워있는데 자정이 다 돼서야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증거를 더 모을 때까지 남편에게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알리기 싫어서 겨우 말을 꺼냈는데 생각보다 더 뾰족한 목소리가 나와버렸어요. 당신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야? 친구 좀 만나고 왔어.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 기분이 왜 나쁘냐고? 아픈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니까 짜증난 거지. 어디가 아픈데? 몰라. 결국 제가 더 열받아서 열이 올라서 남편을 내버려두고 방으로 들어와 이불부터 푹 뒤집었었어요. 그런데 남편 놈 마음이 바뀐 게 티가 여기서 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죽이며 약이며 챙겨주기 바쁘던 남편이 다음날이 되어도 다다음날이 되어도 제게 관심 하나 없더군요.
아프냐고 묻지도 않더라고요. 거기서 제 인내심은 뚝 끊어졌죠. 그 여자에게 잠깐 홀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 눈이 갈 수 있지. 그래도 제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받아줄 생각이 있었지만 아예 저는 뒷전이고 그 여자가 우선인 모습을 보니, 그리고 그걸 숨길 생각도 못할 정도로 빠져있는 걸 보니 이건 그냥 한순간의 바람이 아닌 것 같더군요.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추궁하기 전에 그 상간녀부터 아작을 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제일 비싸고 좋은 물건들로 한껏 치장한 뒤에 상간녀를 만나러 갔어요. 사실 그 여자 집과 회사는 이미 파악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집에서 나오는 상간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요? 저희 남편 만나러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상간녀 얼굴이 확 굳으면서 저를 확인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걸친 것들을 보고서는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지... 다 알고 왔어요. 당신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거. 그래서 언제까지 이 짓 할 거예요? 뭘요? 알고 왔으면 뭐요? 언제까지 이 짓 할 거냐고요? 당연히 오빠가 저한테 마음 있는 동안은 계속되지 않겠어요? 뾰족한 말로 말하는 상간녀는 무척 당당했죠.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당당한 모습에 저도 살짝 당황했거든요. 미쳤어? 아가씨, 뭘 모르나 본데 와이프 있는 남자랑 바람 피우면 그건 범죄야. 간통죄는 폐지됐어도 상간녀 소송까지 안 되는 건 아니거든? 나는 당신한테 상간녀 소송 걸 거고 그걸 내 남편이 대신 내줄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이만하고 남의 남편한테 손 떼. 내가 왜요? 우리 사이 방해하는 건 아줌마죠. 어디가 얼마나 못났으면 남편한테 사랑조차 못 받고 버림받았으면 여기가 어디라고 당당하게 따지러 와요? 다 당신이 못나서 생긴 일인데 저한테 따지지 말고 당신 남편한테 따지세요. 헤어진다고 하면 헤어지고 아니라면 아닌 거죠. 오빠가 저를 바라는 동안에는 저도 오빠 만날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제가 오빠에게 이혼해달라고 하면 당장 해줄 사람이라고요. 기세가 등등하다는 말이 이런 말이겠죠. 본처를 앞에 두고도 상간녀가 저렇게 당당한 건 세상이 말세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전연이 그런 싸가지 없는 년이라서 그런 걸까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오갔어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말해줬죠. 아주 기세가 등등하네? 남의 남자 꼬셔서 나쁜 짓 하고 있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리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이 너한테 준 물건 있지? 지금 착용하고 있는 팔찌랑 목걸이 그리고 가방. 그거 싹 다 내 물건이고 나는 도난당한 물건 찾다가 남편 바람까지 찾게 됐어. 그리고 하나 말해두는데 네가 받은 물건들은 다 짝퉁이야. 그 남자가 준 거 싹 다. 그리고 너도 짝퉁이고. 죄송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지금 이판사판이다 이거지? 이렇게 되면 나도 못 참아. 너랑 우리 남편 둘이 잘 되는 꼴 내가 가만 보고 있을 줄 알고? 너희들 있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불륜이라고 소문내줄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도록 해줄 자신 있으니까 원하면 붙어봐. 명예훼손? 나는 그딴 거 안 무서워. 왜 내가 무서워해야 해? 잘못은 너희들이 지었잖아. 제 말에 상간녀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더군요. 이제 와서 새삼스레 부끄럽다는 감정을 느낀 건 아닐 테고 아마 나름대로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소리 듣는 게 짜증났을 수도 있죠. 그렇게 상간녀 입 닥치게 만들어 놓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남편이 상간녀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어. 그것도 시댁에서 시어른들 다 있는 곳에서 말이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시치미를 뚝 뗐어요. 남편이 시부모 눈치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모르는 척 하지 마. 다 알고 있잖아.
이야기 다 들었어. 그 사람하고 한바탕 했다면서? 그 말에 반문한 건 제가 아니라 시부모였어요. 무슨 말이야? 너희가 이혼이라니?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이 사람 사치가 너무 심하고 저랑 성격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이혼하고 싶어요. 두 분도 이 사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집에 있으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같이 살기 불안할 정도예요. 기도 안 찼어요. 누가 돈을 많이 썼다고 저러는지. 게다가 실제 이혼 원인이 그게 아님에도 그걸로 밀어붙이려는 남편을 보니 구토가 나올 정도였죠. 성격? 사치? 그거 말고 다른 이유 있잖아. 당신 나 몰래 다른 여자 있는 거 왜 말씀 안 드려? 이야기할 생각이었어. 그리고 곧 있으면 그 사람도 도착할 거고. 남편의 이 말에 정말 놀랐어요. 지금 이 자리에 상간녀를 불렀다니 너무 어이없었죠. 당신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상간녀를 왜 이 자리에 불러? 그리고 이혼 내가 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될지 알고 상간녀부터 부르는 거야? 당신이 이혼 안 해줘도 나는 이혼할 거야. 그 여자랑 이미 약속했어. 당신이랑은 정말 다른 여자야. 여리고 착하고 얼마나 검소한데. 그래서 마누라 물건 훔쳐다가 상간녀한테 선물로 줬어? 그래. 너는 검소해서 다른 사람 물건 도둑질해서 다른 여자한테 선물해줬어? 미친 소리도 작작 해야지. 아무리 짠돌이 쫌생이라도 정도가 있는 법이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간녀가 시댁에 찾아왔어요. 아주 시부모가 좋아하는 모습을 하고 말이죠. 남편에게 미리 언지를 들었나 보더라고요. 수수한 투피스에 눈에 띄지 않는 패션으로 이곳까지 왔더군요. 그 모습에 시부모도 유심히 그 여자를 보더니 이내 흡족해하는 모습이더군요. 정말로 상간녀는 제가 처음 봤을 때와는 정반대로 순진한 얼굴로 여기 왔거든요. 그 모습 보고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여기서 또 보네요? 그때 엄청 큰 소리 치면서 가셨는데 불쌍해서 어떡해요. 오빠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오빠가 재혼이라도 상관없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상간녀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저도 그냥 다 놔버렸어요. 제가 누구 좋자고 아득바득 붙잡고 있는지 결국 저도 말했어요. 아직 이혼도 안 한 마누라랑 시부모 앞에서 상간녀까지 소개시켜주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이혼해줄게. 나도 와이프 놔두고 어린 여자랑 바람피는 놈도 싫고 와이프 물건 훔쳐다가 상간녀에게 갖다 바치는 놈도 싫어. 불륜남이 도둑질까지 하는데 내가 데리고 있을 필요 없지. 대신 이혼은 무조건 소송으로 갈 거야. 나는 합의는 절대 안 해. 알지? 당신은 소송이든 합의든 유리한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상간녀,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상간녀 소장 당신 회사나 집으로 날려줄 테니까 어디로 올까 전전긍긍하면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 예, 그런데 왜 우리 아들이 이혼에 책임이 있어? 바람 좀 핀 거 이해 못해주는 여자가 잘못이지. 이해하고 못하고가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저 사람 딴 년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온 거거든요.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고요. 이해를 해주면 뭐요? 천년이라도 끼고 살도록 두 집 살림하도록 놔두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어떤 때인데 앞뒤 구분도 못하고 아들 편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네가 우리 아들 돈으로 명품이나 사재 끼고 낭비벽이 심한 걸로 소송할 거야. 누가 누구한테 뭘 사줘요? 당신 도대체 시어른들한테 뭐라고 거짓말한 거야? 어머님, 똑바로 들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싼 물건들 중에 남편이 사준 거 단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워낙 구두쇠라 결혼 반지도 반반 나눠서 했다고 하면 말 다 한 거 모르세요? 그렇게 우기고 싶으면 열심히 우기셔도 돼요. 어차피 저는 제가 산 물건들 카드값이며 현금 영수증이며 다 제 돈에서 빠져나간 거 증명 가능하니까요. 미친놈이 불륜에 도둑질만 한 줄 알았더니 부모 상대로 거짓말까지 해? 네가 사람 새끼냐? 짐승 새끼도 이딴 짓은 안 할 거야. 제 말에
시부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남편 놈도 당황하고 있었죠. 막판에 자기가 한 거짓말이 들통날 줄은 몰랐나 봐요. 그리고 그간의 시부모가 저의 사치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 것도 이제야 그 이유가 명확해졌죠. 시부모님은 제가 남편 돈으로 사치한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말해줬으니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그간 저한테 한 짓들이 새삼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아무 말 없이 남편과 저만 번갈아 보며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 새끼 옆에서 조심 떨고 앉아있는 상간녀에게 말해줬어요. 한 가지만 더 말해줄게. 잘 들어? 저 남자가 너한테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저 남자랑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받았어. 왜냐고? 내가 돈을 저 남자보다 더 많이 벌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내 돈으로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거든? 이것마저 증명하면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할지는 알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너한테도 지극히 안 좋은 이야기지. 너는 나보다 못 버는 것 같은데 남편한테 한 푼도 돈을 못 받을 거거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상간녀 소송할 건데 그 비용도 다 네 돈으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고. 저 남자가 줄 리가 없거든. 하긴 모르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거 하나 안 내주겠어? 와이프 버리고 상간녀랑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남자가 해줘야지. 어쨌든 둘 다 잘 알아도 나는 내 몫은 어떻게든 가져갈 참이고 만약 너희가 안 주면 법적으로 압류를 진행해서라도 가져올 생각이야. 그러니까 둘이서 잘 짱구 맞대서 이야기해봐. 상간녀가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하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죠. 저는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 놈 구두쇠 기질이 여자 한 명 잘못 만났다고 바뀔 리 없죠. 게다가 제 물건 도둑질해서 상간녀에게 선물해 준 걸 보면 더더욱 상간녀에게 돈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모양이고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이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리 없잖아. 당신이랑은 다른 여자라고. 이 여자는 소중하게 대해줄 거야. 남편의 말에 상간녀가 내심 안심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말이면 뭔들 못해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해놓고는 상간녀랑 바람피고 있는 놈인데요. 거짓말이 한 번 어렵지 두 번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하는 얼굴 보니 진짜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래. 상간녀한테는 그런 짓 안 하고 와이프한테는 그런 짓 하는 거면 상간녀가 와이프 되면 똑같이 그런 짓 하려는 거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내가 잘 아는데. 뭐 됐어. 나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끝냈으니까. 할 말 있어? 다른 할 말 없으시죠? 나는 당신 말 절대 안 믿어요. 오빠랑 헤어지기 전에 나랑 오빠 사이 이간질하려고 그런 거짓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졌으면 진 사람답게 꼬리 말고 도망이나 치라고요. 여기서 초치지 말고. 저는 바락바락 우기는 상간녀를 보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말해줘도 모르는 저 멍청한 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그래,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줬는데도 못 알아듣겠다 이거지? 뭐 괜찮아. 머리가 나쁘면 몸이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지. 잘 봐. 불륜남, 도둑놈, 거짓말쟁이인 저 남자가 네가 데려갈 물건의 실체야. 예쁘고 행복하게 살아. 남의 남자 뺏은 더러운 년아. 제 막말에 상간녀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저는 상간녀 앞에 있던 시모에게도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모르는 것도 죄라고 여태껏 자식이 저런 놈인지도 모르고 믿었던 거 생각하니 참 민망하시죠? 여태껏 저한테 빌부터 산 게 바로 당신 자식이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반납할 테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네요. 뭐 며느리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쏙 드는 여자가 와서 다행이죠. 저보다 돈은 훨씬 덜 벌어도 남편 내조만 잘하면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겠네요. 잘 지내세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너 정말로
그 물건들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니? 네, 제가 돈을 더 잘 버는데 제가 왜 그걸 사달라고 해요? 남편은 알아서 자기 돈 자기가 쓰고 있고 저희는 경제권 합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 물건을 자기가 사준 것처럼 말하니 어이가 없잖아요. 1,000만 원 넘는 물건을 남한테 사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내 능력만 되면 내가 사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네 월급이 아들 월급보다 훨씬 많다는 게 진짜로 사실이야? 그게 알고 싶으세요? 남편이랑 저는 직군도 다르고 직위도 달라요. 저는 남편보다 적어도 100만 원은 더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사달라고 할 일도 없고요. 못하면 월급 명세서 보여드려요? 제가 메일로 온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고 나서야 시모는 제게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리고 제 월급 명세서를 본 상간녀는 눈에 띄게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딱 보니 제 말이 사실인 것 같아서 초조한 거겠죠. 상간녀가 이런 초강수를 둔 건 아마 제가 비싼 물건으로 치장하고 간 탓이 큰 것 같았거든요. 명품을 걸친 제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본 거겠죠. 돈의 출처가 아예 달라서 그런 미래는 없겠지만요. 서서히 밝혀지는 진실이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걸 깨닫고 당황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당신도 월급 명세서 보여드려. 그래야 마지막 의문이라도 풀리실 거 아냐? 당신이 나를 이날 이때까지 남편 돈으로 사치나 부리는 여자로 만들어놨는데 마지막 오해는 풀도록 만들어드려야지. 그래야 어른들도 내가 왜 이렇게 발악하는지 잘 알겠지? 제 말에도 남편은 별 반응 없더군요. 시부모는 이미 남편 월급 수준을 아는 모양이었고 상간녀도 그런 모양이었어요. 상간녀는 남편이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자 더 당황한 모습이었죠. 남편이 엄청나게 잘 벌어서 마누라한테 명품 사준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정작 그 남편 새끼가 결혼 반지마저 반띵하는 완전 쫌생이 대장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 지금 이 자리에 잘못 온 건 아닐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와이프에게 돈을 쓰기는커녕 와이프 물건 훔쳐다가 상간녀에게 선물하는 쓰레기가 자신이 빼앗은 남자라는 게 믿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저는 상간녀를 아래 위로 쳐다보며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이 정도로 검소한 사람이면 다행이네요. 이 사람이 엄청난 구두쇠의 쫌생이거든요. 돈 한 푼 건드리는 것도 벌벌 떠는 남자 옆에서 잘 살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런 남자 데리고 가줘서요. 이번 기회 아니었으면 평생을 고생했을 테니까요. 당신한텐 엄청 화내긴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신이 저 남자 데려가줘서 제가 자유의 몸이 되는 거니까 그것만큼은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럼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나왔어요. 정말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남편 놈의 행동을 모조리 알려주고 나니 진짜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제가 받고 있던 오해도 다 풀려버렸으니 더할 나위 없었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빠르게 이혼하게 됐어요. 애가 없다는 건 정말 다행이었죠. 애라도 있었으면 정말 5kg라도 그 여자랑 남편 회방 놓고 마음 다 뜬 남자랑 같이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긴 제 성격상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없으니 좀 더 홀가분하긴 했죠. 그렇게 이혼하자마자 상간녀와 전 남편은 결혼식부터 준비를 하더군요. 상간녀 메신저에 내내 결혼식에 대한 소식이 날마다 올라왔어요. 하지만 역시나 문제가 곳곳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무조건 호화롭고 비싼 결혼식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남편 쪽은 재혼인데다가 그렇게 크게 해서 득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부모와 상간녀가 몇 번이나 부딪힌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그 기준은 제 결혼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집안 첫 결혼이어서 부모님이 힘을 좀 많이 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호화롭게 치를 수 있었지만 이쪽은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상간녀가 시부모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 듣고 정말 상간녀가 미쳤나 싶었는데 상간녀 쪽에서는 또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 제일 비싸던 가방이 시댁에서 예물로 준 거라고 알고 있더군요. 저희는 아무것도 주고받은 것 없이 식을 진행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거짓말을 들은 건지, 시부모가 그 이야기 듣고 뒷목 잡고 쓰러졌다니 아마 전 남편이 거짓말한 게 틀림이 없겠죠. 결국 그것 때문에 집안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상간녀의 그런 모습을 짐작했어요. 그렇기에 남편과 편히 헤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상간녀는 아예 명품에 대한 집착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마 전 남편이 제 물건에 손댄 것도 상간녀가 그런 물건을 좋아하니까 손을 댄 거였을 거예요. 그렇게 명품만 고집하는 여자가 구두쇠랑 결혼하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그 가방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상간녀와 전 남편이 엄청 싸웠다고 하더군요. 돈을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전 남편과 속아서 결혼하게 됐다는 상간녀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부모는 상간녀가 순진하고 검소한 여자인 줄 알고 맞이했다가 결국 뒤통수 세게 얻어맞은 꼴이었고요. 상간녀의 그런 행동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나니 제가 얼마나 경우가 바른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 같았죠. 정말 그 집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도 결국은 상간녀가 내더군요. 제 예상대로 쫌생이 남편놈은 그걸 내주지 않았고요. 거기서 제 이야기가 모두 맞다는 걸 눈치챈 상간녀가 남편놈에게 욕을 해대며 떠나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파혼은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식장이며 스튜디오며 모든 것이 취소 불가 시점이 된 이후였기 때문에 그 손실은 고스란히 전 남편이 모두 떠안았다고 해요. 그 탓에 전 남편은 상간녀 찾아다니며 돈 내놓으라고 파혼으로 발생한 취소 비용 다 갚으라며 사람 괴롭히며 쫓아다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상간녀도 참 웃기죠. 그렇게 사랑하느니 마느니 할 때는 남편과 못 붙어먹어서 안달이더니 남편놈의 성격을 알고 나니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니. 그럴 거면 왜 남의 남자를 건드렸는지 몰라요. 벌집을 꼭 쑤셔봐야 벌집인 걸 확인 가능한가요? 딱 봐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건 눈에 보이는 법인데 말이죠. 결국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 후 재혼이 파혼이 된 남자로 소문난 전 남편이 상간녀와 트러블 생긴 이후로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몇 번 무시했는데도 전화가 계속 오길래 한번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뻘소리를 짓거리더군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세상에 당신만큼 괜찮은 여자가 없다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되는지 모르겠어. 나 정말로 당신한테 미안하고 사죄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향한 마음도 남아있고 그 여자는 정말로 한때뿐인 여자였어. 나에 대해 잘 모르면서 결혼하자고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돈 못 쓰니까 헤어지자더라? 그런 여자한테 왜 홀렸는지 정말 나도 이해가 안 돼. 마치 저를 향한 고해성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변명이었어요. 본인 사랑놀이에 다른 사람 희생시켜놓고는 그 사랑놀이가 파토났다고 다시 저한테 달려오는 꼴이 정말 보기 싫을 만큼 더러웠어요. 미안하다는 말이지? 용서해줄게. 아니,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이미 우리 사이 다 끝났잖아. 재산으로도 서류로도 마음으로도. 사과는 받아줄 건데 앞으로 연락은 하지 마. 우린 남이야. 그것도 악연으로 이어져서 뒤숭숭한 관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당신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당신한테 한 짓들 평생을 가도 용서 못할 거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평생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당신이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될까? 나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 지랄 육갑을 떨고 앉았네. 평생? 내가 미쳤어? 당신 같은 놈이랑 평생을 같이 하게? 미친놈한테 허튼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이딴 미친 제안할 거면 더더욱. 한 번만 더 이딴 소리 하려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 나 당신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알겠어? 결국 제게서 느껴지는 살벌한 느낌에 그놈이 재빨리 전화를 끊더군요. 마누라 물건 상간녀에게 갖다 바치는 쫌생이 구두쇠 새끼는 거르는 게 답이거든요. 이렇게 글로 풀어보니 답답한 마음도 좀 편해지네요. 아직도 이때 생각하면 분노가 부글부글 하거든요. 있고 안 있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인생의 하나뿐인 결혼을 망친 놈인데 쉽게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잊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이번 사연글을 쓰고 나서는 조금씩 지워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런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도 성질에 안 맞고 전 남편을 그냥 없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기분이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잊혀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글을 썼어요.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전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다른 분들처럼 사연을 듣다가 저의 막막하고 너무나도 많이 아팠던 결혼 생활이 떠올라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퍼즐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개수가 많은 퍼즐을 맞춰보신 사람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엄청난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한 취미예요. 그만큼 완성하고 나면 그 만족감이 엄청나기도 하고요. 남편과 저는 개수가 꽤 많은 퍼즐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좋아하는 애니마저 같아 함께 작업하는 일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돼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과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좋긴 했지만 화목한 시댁의 모습도 좋아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어요. 그 빌어먹을 화목이 제 발등을 찍다 못해 뭉개버릴 줄 꿈에도 몰랐지만요. 하여튼 결혼까진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의 연봉이 저보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은 돈이 저보다 적어 씀씀이가 많이 해픈가 싶긴 했지만 돈 생각하며 결정한 결혼이 아니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다 보니 집을 장만할 때도 제 돈이 좀 더 들어가긴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공동 명의로 했네요. 그래도 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댁의 언질에 시댁은 남편 명의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집은 당연히 우리 아들 명의로 했지? 그럼 엄마 걱정하지 마. 그래 잘했다 아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려무나. 명의가 무슨 의미가 있니? 그냥 이 노인네들이 아직은 고지식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렴. 알겠지? 네 어머님. 명의 문제로 여러 말이 오갈 때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긴 했지만 결국 공동 명의로 했고 융통성 있게 거짓말을 해준 남편 덕분에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문제만 뺀다면 결혼하고 난 뒤에도 저흰 여전히 행복했고 별다른 시집살이도 느끼지 못한 채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신혼생활을 더 황홀하게 만들어줄 소식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그게 정말이야? 와, 정말 고생했어. 그럼 뱃속에 우리 아기가 있단 말이야? 너무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전 임신을 했고 꿈만 같았어요. 아기를 원하고 있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더 빨리 임신이 돼서 그 기쁨이 몇 배로 더 크게 느껴졌어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생각하니 왜인지 큰일을 한 것 같고 더 조심해야 할 것 같고 그렇네. 당연히 큰일을 한 거지. 조심 또 조심해. 나도 당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노력할 테니까.
임신의 기쁨을 느끼며 하루하루 보냈던 것도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이것저것 아기용품을 알아보던 중 전 문득 생겨난 궁금증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 열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당신 돈 얼마나 모았어? 이제 아기도 태어날 거고 우리 서로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저희는 결혼 이후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고 일정 금액을 생활비 통장에 입금해 그것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었어요. 전 목적에 따라 통장에 나눠 적금하고 있었던 터라 모인 돈이 꽤 있었고 그렇기에 남편도 어느 정도 모아뒀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물음에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많이 모으진 못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오픈한 통장 잔고는 참 참담하더군요. 59,800원? 정말 이게 다야? 거짓말하지 말고 따로 적금 든 건 있는 거지? 아니, 없어. 그게 지금 가진 전 재산이야. 뭐? 그게 말이나 돼? 당신 연봉이 얼만데? 그 월급으로 적금도 안 되는데 가진 전 재산이 10만 원도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돼? 당신 나 몰래 두 집 살림해? 그렇지 않고선 말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 제가 노발대발하며 말하자 남편 놈은 세상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그게 부모님 생활비 들였어. 당신도 알다시피 두 분 다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연금으론 생활이 힘드시니까 내가 총각 때부터 생활비 들였었거든. 결혼하고도 당신이 돈 관리는 각자 하자길래 내가 집에 생활비 주는 거 다 알고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 화목한 시댁은 장가간 장남의 돈까지 화목하게 나누어 쓰고 있었더군요. 너무 화가 나 당장이라도 시댁과 연을 끊어버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인 것 같아 화를 꾹 참고 말했어요.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당신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야. 한 집안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 생각도 없어도 어쩜 그렇게도 없어? 투자했다고 해도 머리 아플 판국에 뭐? 생활비를 줘? 그것도 월급을 반 이상을? 당신이 제정신이야?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남편은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한 듯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저의 반응에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애꿎은 손톱만 튕기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는데 밤새도록 기다려도 제가 기다리는 답변은 돌아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친히 알려주었습니다. 다신 시댁에 그 어떤 돈도 주지 마. 다 끊어. 알겠어? 어? 이렇게 갑자기 한 푼도 들이지 말란 말이야? 아, 용돈은 드려도 돼. 단 30만 원은 넘기지 마. 3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하셔? 그렇게는 못해. 아, 그래? 그렇게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고 싶으면 나랑 이혼하면 되겠네. 난 가정도 내팽개치고 효도하는 남자랑은 못 사니까 말이야. 이혼? 무슨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 이때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한테 그거보다 나쁜 일은 없다고.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으면 나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가정은 만들어 놓고 당신 부모님께 돈 다 갖다 바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 생각을 좀 해, 제발.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인 걸 잊지 말란 말이야. 하여튼 난 분명하게 말했다. 또다시 이런 일 만들면 이혼이야. 난 2번 기회는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다음 달부터 돈 들이지 마. 알겠어? 알겠어. 남편은 그래도 이혼은 하기 싫었는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전 불시에 남편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다행스럽게도 통장 잔고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통장 잔고를 잘 지켜낸 대신 절 지켜내진 못했지만요. 시댁에선 저의 입김으로 넉넉하던 생활비가 30만 원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알아버렸고 그 덕에
전쟁보다 더 큰 난리가 났더군요. 당연했겠죠. 늙은 시부모님들부터 젊은 시누이까지. 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이 남편 생활비로 생활하다 하루아침에 돈줄이 막혔으니 난리가 날 수밖에요. 이때부터였죠. 화목하고 다정하던 시댁 식구들이 입만 열면 돈 타령만 하는 돈벌레가 되어버린 것은요. 어머님과 시누이는 틈만 나면 전화로 돈 타령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그걸 몰라서 묻니? 넌 왜 우리 아들 돈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니? 왜 너 때문에 화목하던 우리 집이 쑥대밭이 되어야 하냐고? 어머님, 이제 어머님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심지어 내년엔 한 아이 아빠도 되고요. 그런 아들의 돈이면 어머님이 나서서 안 줘도 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아들 돈이 쓰고 싶으셨으면 장가를 보내지 마셨어야죠. 장가는 보내시고 돈은 계속 받아 쓰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의 월급 거의 다 받아 쓰셨잖아요. 저희 어머님,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돈 모아야 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애 하나 키우는데 돈 엄청나게 든다는 거.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너도 돈 벌잖니? 우리 아들 돈은 우리 주고 네 돈으로 애 키우면 되잖니? 그렇게 하면 온 집안이 화목할 것을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짧니? 아니면 머리가 나쁜 거니? 이건 말인가요, 똥인가요? 왜 사람 입에서 말이 아니라 쓰레기가 나오는지 도통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대답은 해드렸어요. 전 제 등골 빼서 어머님 아들이랑 제 아들이랑 키울 생각 전혀 없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제 말은요. 앞으로도 생활비는 없을 테니 그런 줄 아시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의 단호한 말투에 어머님은 크게 당황하셨는지 어버버 하시며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을 대신해 이번엔 시누이가 나서더군요. 아니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그리고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무슨 생판 남처럼 네 돈 내 돈 딱 잘라 나누냐고요. 아가씨, 전 저희 친정에도 용돈 말곤 돈거래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아가씨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아가씨의 미래의 배우자가 자기가 버는 돈은 전부 자기 집에 가져다주고 정작 가정에 쓰이는 생활비를 포함해 애 교육비 전부를 아가씨에게 감당하라면 아가씨는 웃으면서 할 수 있겠어요? 아, 우리 남편은 참 효자구나. 당신은 효자 노릇 많이 해? 내가 애도 키우고 돈도 더 많이 벌어오도록 노력해볼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왜 그렇게 극단적이게 예를 들어요? 극단적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에요, 아가씨.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아가씨 오빠랑 이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이혼이요? 아직 못 전에 들으셨어요? 저 아가씨 오빠가 시댁에 또다시 돈 갖다 바치면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혼하고 싶네요. 언니, 지금 이혼을 빌미로 우리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셨대도 어쩔 수 없고요. 아가씨, 저 좀 바빠서 그러는데 더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전화를 받는 일은 허다했고 반복되는 말이 안 되는 소리에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무시하면 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보내 압박을 하더군요. 아버님, 저희 집까지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게야? 그런 건 아닌데 다저녁 때 연락도 없이 오셔서 무슨 일인가 해서요. 저녁은 드셨어요? 당연히 못 먹었지. 돈이 있어야 끼니도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돈도 없는 노인네가 어떻게 끼니 때마다 챙겨 먹고 다니겠어.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어머님이 보내서 오셨구나 하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녁 시간에 아버님이 굳이 저희 집에 찾아오실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럼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금방 차려드릴게요. 됐다. 입맛도 없어. 너 같으면 지금 내가 입맛이 있겠느냐?
아휴, 아버님,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됐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여기 좀 앉아보거라. 이야기 좀 하자꾸나. 네, 말씀하세요. 분위기는 얼추 만들어졌고 아버님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 타이밍 좋게 남편이 돌아오더군요. 남편은 어머님과 신우이의 계속되는 괴롭힘을 알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제 눈치를 살피느라 눈알이 돌아갈 지경이었는데 집에 아버님이 계시는 것을 보곤 눈을 감아버리더군요. 아마 그 짧은 순간 제 표정을 읽은 것이었겠죠. 제 표정은 억지 웃음은 짓고 있지만 썩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지나가는 김에 들렸다.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저랑 이야기하세요, 저랑. 이 사람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고요. 나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면서 이야기해요. 이 녀석이 왜 사람을 잡아 끌어? 그냥 좀 나오시라고요. 남편은 아버님을 끌고 나가다시피 해서 나가더군요. 저라고 왜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댁을 보며 이혼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진짜 확 이혼을 해버릴까 하는 순간마다 나타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기에 한 번만 더 참자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갈 때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참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다 싶을 때 이혼해야 했는데 말이죠. 하여튼 정말 시댁은 누구 하나 제정신인 사람이 없는 집구석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은 일대로 손에 잡히지 않고 입덧도 하지 않는데 음식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선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 조금이라도 먹으라며 당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아기를 생각해 억지로 음식을 섭취했어요. 그야말로 살려고 먹었죠. 그런 제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지만요. 그날은 시댁에서 오는 모든 연락과 만남을 피한 지 5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웬일인지 아침부터 불이 나야 할 휴대전화가 조용하길래 이상하다 싶었죠. 이대로 포기할 사람들론 보이진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먼저 나서 전화해볼 수도 없으니 답답하고도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고 점심을 먹기 위해 1층 로비를 지나 문으로 향하던 그 순간 저를 부르는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봤고 거기엔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바라보는 신우가 있었습니다. 언니. 아가씨,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나도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저도요, 바쁘다고요. 그러게 전화만 받았어도 이런 일은 없잖아요. 아니, 생활비만 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아니 아가씨,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생활비 못 준다니까요. 제가 꿈쩍도 하지 않고 끝까지 돈을 주지 못한다고 하자 급기야 아가씨는 내 윗옷을 잡고 흔들며 악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연금 조금이랑 용돈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지금 우리 집 꼴이 어떤 줄이나 알아요? 언니 고집 때문에 쑥대밭도 그런 쑥대밭이 없다고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걸 왜 제가 책임을 져요? 그렇게 쑥대밭이면 아가씨가 일을 하시면 되자... 신우이에게 윗옷이 잡힌 채로 말다툼을 하던 저는 갑자기 아랫배에서 참지 못할 고통이 전해지며 그 자리에 쓰러지다시피 주저앉았고 제가 앉은 자리에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던 피가 한 방울씩 고이기 시작하더군요. 네, 전 결국 유산을 하고 만 것이었어요. 이렇게 급한 상황에 신우이란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남의 돈줄 틀어막으래요? 다 벌 받은 거라고요.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딱 이렇게 말을 하고선 뒤돌아가는데 정말 일어설 수만 있다면 머리끄덩이를 잡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전 결국 동료들이 119에 연락을 해주어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출혈은 많았지만 빠른 처치 덕분에 위험한 상황 없이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아기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전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회사에서도 이해한다며 충분히 쉬고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하물며 생판 남인 회사에서도 이렇게 저를 보듬어 주는데 가족이란 인간들은 참 해도 해도 너무하더군요. 돈 내놓으라며 하루가 멀다고 전화하고 찾아오던 사람들이 몸은 괜찮냐는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이 없었습니다. 시댁 인간들에게 기대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상황에 연락조차 없으니 아직 남은 기대가 있었었는지 실망이 크더군요. 여보, 괜찮아? 많이 힘들지?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아픈 데는 없어. 그냥 마음이 좀 그렇네. 그런데 요즘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무슨 일 있으셔? 연락도 없으시고. 아버지랑 해서 다 같이 해외여행 가셨어. 아마 다음 주나 돼야 돌아오실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누구 때문에 아기까지 잃었는데 사과는커녕 안부 연락 한 통도 없더니 해외여행 중이었다니.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했어요.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서 해외여행식이나 가신 것인지 남편에게 묻고 싶었지만 아기도 잃은 마당에 그깟 돈이 뭐가 대수냐 하는 생각이 들며 전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댁의 씀씀이는 점점 해퍼졌고 전 점점 더 무기력해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가지고요. 유인아, 너 왜 이렇게 카톡을 안 봐? 카톡 보냈어? 미안. 내가 요즘 정신이 좀 없어서. 왜? 급한 일이야? 나한테 급한 일이 아니고 너한테 급한 일이야. 전화 끊자마자 바로 확인해봐. 알겠지? 알겠어. 다급한 친구의 목소리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전 친구가 보내준 메시지를 확인했고 메시지엔 별다른 내용 없이 링크 하나가 와 있더군요. 전 그 링크를 눌렀고 그것은 그야말로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신우이의 SNS였어요. 평소 전 SNS엔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랐던 터라 처음엔 이게 뭐지 하는 마음에 멍하니 액정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신우이의 얼굴이 보이고 전 홀린 사람처럼 스크롤을 내리며 SNS를 보기 시작했죠. 그곳에서의 신우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더군요. 오빠한테 기생충 마냥 들러붙어 생활하는 현실과는 달리 그곳의 신우이는 마치 재벌집 딸 같았어요. 각종 여행지를 다니고 비싼 가방에 비싼 화장품, 거기에다 그냥 보아도 비싸 보이는 고급 음식점까지. 전 무기력함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사는데 신우이는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어이없는 사진들을 보는 와중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바로 아기 신발 사진이었어요. 있지도 않은 재력을 과시하는 사진 중에 단연 눈에 들어오는 사진. 사진도 사진이지만 그 아래에 적혀있는 글귀가 저의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가여운 내 조카. 다음 생엔 부디 나에게로 와주렴. 내가 꼭 지켜줄게. 이렇게 쓰인 글 밑에 달린 댓글은 더 가관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유산하셨어? 돈동거리면서 다니더니 결국 유산했어. 어쩌면 좋아. 상심이 크시겠다. 상심이 크긴 모르긴 몰라도 유산바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 병원에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다던데. 쉬기는커녕 어딜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지. 어쩜 임신한 여자가 그렇게도 조심성이 없는지 태교도 전혀 안 하고 매일 소리만 버럭 지르고 성질만 내고. 뱃속의 아기만 불쌍하게 됐지 뭐.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주체가 안 되더군요. 신우이의 말도 안 되는 모함을 읽어내리고 있는데 익숙한 아이디가 보이더군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우리 동생 성심이 컸구나. 나보다 오빠가 더 힘들겠지. 괜찮아? 언니는 오빠한테 별말 안 해? 난 네 언니 때문에 안 괜찮지. 별말 안 하기는 하루 종일 사람 눈치나 보게 하고 자기가 똑바로 못 지켜서 유산까지 한 주제에 사람을 얼마나 들들 볶는지. 유산으로 힘든 건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이 누군데 저런 말을, 그것도 공개적인 곳에서 하는 걸까요? 그래 음성 기능이라도 추가된 듯 신우여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울리는데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 이어진 사진과 글귀에선 심심치 않게 남편이 등장했는데 그곳에 적힌 글에 의하면 남편이 다시 시댁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태어날 아기가 없으니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나 뭐라나. 남매가 쌍으로 하트를 날려대며 즐거워하는데 더는 화날 감정도 남아있지 않는지 그저 웃음이 나더군요. 아무리 제가 SNS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관심병도 이런 관심병이 또 없더라고요. 그것도 생각이 없는 관심병. 왜 저 사람들은 제 친구 중 SNS 친구가 겹치는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못한 걸까요? 뭐 그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이니 그딴 짓을 하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있을 테죠. 치가 떨리는 분노도 잠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 욕을 해주었다는 사실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그 덕분에 보다 빠르게 이혼을 마음먹을 수 있었고 보다 쉽게 증거들을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전 이혼 결심과 동시에 저 뻔뻔한 빈대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박멸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죠. 길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당한 것이 많아 계획이 차르르 종이 넘어가듯 쉽게 세워졌으니까요. 일단 전 신우이의 SNS를 캡처해 두었어요. 저를 비방한 글, 남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호사롭게 생활하는 모든 것을요. 그리고 회사 측에 부탁해 제가 로비에서 유산을 할 당시의 모습이 찍힌 CCTV 복사본을 부탁했어요. 감사하게도 영상 복사하는 것에 회사가 동의를 해주셔서 그것 역시 비교적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이혼 준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고 쉽게 진행되던 어느 날, 정말 하늘이 돕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이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웬일로 연락이 와 집으로 오라고 하더니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자칫하면 신우이를 끌어안을 뻔했지 뭐예요? 그간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알았지만 집안 차이로 인해 남자친구 집에서 반대한다고 들었었는데 드디어 허락을 받았다며 기뻐하더군요. 전 정말 진심을 담아 축하를 전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요, 아가씨. 어머 언니, 나 좀 감동인데요? 이렇게나 기뻐해 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고마워요 언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가씨가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데 당연히 기쁘죠. 그래서 상견례는 언제예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정했어요. 왜요? 그게 아무래도 그쪽에서 원하는 혼수나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닐 텐데 우리 쪽에서도 어느 선까지 해줄 수 있는지 미리 이야기를 나눠보고 날짜를 잡아도 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하며 말끝을 흐리던 신우이는 바로 준비했던 말을 꺼내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의 저였다면 노발대발 화를 냈겠지만 전 끝까지 인자한 미소를 잃지 않고 신우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래서 말인데 오빠, 그리고 언니, 나 결혼할 때 돈 좀 해주면 안 될까? 알다시피 나 모아둔 돈은커녕 생활비도 없잖아. 그럼 내가 무슨 돈으로 혼수를 준비해.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뼈 빠지게 모아서 마련한 이 집에 손을 댈 수도 없고. 이번에 나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1년 안에 갚을 수 있어. 내 남자친구 집 엄청 부자야. 내가 그 집에 시집만 가잖아? 그럼 다 끝나는 거야. 남자 살살 구슬려서 돈 뜯어내는 거 식은 죽 먹기지.
모르긴 몰라도 그 돈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두둑히 쳐서 갚아줄 수 있다니까. 상상의 나래에 빠져 소설과 같은 허상을 입으로 읊어내는 신우이와 그런 신우이의 이야기를 세상 진지하게 듣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웃음이 튀어나오려는 걸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전 그저 망상으로 가득 찬 취집충이 생겨나는 과정을 감탄까지 하며 구경하고 있었고 남편은 곰곰이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입을 떼더군요. 일단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대충 알겠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한두 푼도 아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제 귀가 없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안 해줄 리 없었으니까요. 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고 늦은 밤 남편의 전화를 엿들을 수 있었죠. 수화기 너머 신우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까랑까랑한지 마치 제가 통화하는 것처럼 잘 들리더군요. 야, 넌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런 이야기를 내 와이프 있는 데서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나도 말하고 아차 싶었어. 언니가 오늘따라 유난스럽게 표정이 인자해서 나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와버렸지 뭐야. 왜? 언니가 뭐라고 해? 설마 나 돈 절대로 해주지 말래? 아니, 다행스럽게도 그런 말은 없긴 했는데 혹시 또 모르는 일이니까 와이프 앞에서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알겠어? 알겠어. 조심할게. 그러면 나 결혼 자금은 오빠가 해주긴 할 거지? 그럼 내가 해주지 누가 해주냐? 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시집가서 잘 살 걱정이나 해.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네가 이번 기회 놓치면 그런 집에 시집가는 거 불가능이 가까워. 그건 너도 알지? 나도 잘 알거든. 그러니까 그 반대를 하는데 꼭 참고 기다렸지. 그래도 나 대단하지 않아? 결국엔 내 남자 딱 만들잖아. 내가 생각해도 난 정말 대단해.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 결혼까지 갈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어찌되었든 네 언니한테 비밀이야. 알겠다니까. 걱정 마.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미래가 달린 일인데 어련히 알아서 조심하지. 그래, 오빠가 대출 받는 대로 보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끊자. 역시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우이에게 돈을 해주었어요. 어쩜 그렇게 멍청한지 남편은 제가 자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통장 거래를 활발하게도 하더군요.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10원도 남기지 않고 신우이에게 입금한 내역을 보는데 어깨춤이 절로 쳐지며 응원까지 하게 되더군요. 남편 인생이 남편 손으로 나락으로 가는 꼴이라니. 그것보다 더 신나는 구경거리는 또 없었으니까요. 돈을 마련한 신우이는 상견례를 무사히 마쳤고 혼수 목록이 생각보다 어마해 신우이도 대출을 받아 목록을 겨우 채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댁엔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더군요. 저에게도 웃음꽃이 피어났죠. 이제 빈대 박멸의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전 차곡차곡 모은 신우이의 개차반과도 같은 행실에 관한 증거를 신우이의 예비 신랑에게 보내주었습니다. SNS 메시지로요. 참 편리했어요.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나 간편히 연락을 할 수 있다니. 전 증거를 보내주면서 제 전화번호도 남겼어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신우이의 예비 신랑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저 보내주신 메시지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다 보셨나요? 다 봤으니 연락드렸죠. 신우이도 엄연한 가족인데 이런 내용을 보내시다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사실 그쪽이 미친 여자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아서 보낸 걸 보니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도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시는 가족과는 거리가 멀어서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걸 보냈을까요?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려고 준비한 사진하고 음성 파일도 있으니 그거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것까지 확인해 보시고 잘 결정하세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부디
옳은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전 전화를 끊은 뒤 제가 사기꾼이나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줄 결혼식 때 시댁 식구들과 찍은 가족 사진과 음성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 음성 파일은 신우이의 호출로 시댁에 갔을 당시 기껏해야 이혼 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녹음하려고 준비했던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우이가 대박 증거를 준 것이었죠. 결혼만 하면 돈을 빼돌려 원금의 이자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는 신우이의 민낯의 진실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었어요. 모든 것을 확인한 신우이의 예비신랑은 저를 믿을 수 있게 되었는지 사과와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왔어요. 다 확인했습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실 분인 줄도 모르고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워낙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 보니 제가 날이 좀 서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해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나 염치도 양심도 없는 사람이란 걸요. 정말 몰랐습니다. 변변한 직장이 없는 것도 그 여자 말처럼 신부 수업을 하느라 그만둔 줄로만 알았고 혼수 마련도 아무 말 없이 진행하길래 당연히 그 정도의 능력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뒤에선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산하신 이유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나 독한 여자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보내드린 거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여자 직장이라곤 가져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 오빠 돈으로 사치란 사치는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요리학원은커녕 주방에서 밥 한 번, 설거지 한 번을 하는 꼴을 본 적도 없고요. 지금 마련하신 집에 들어가 있는 그 혼수도 그 여자 오빠이자 아직은 제 남편인 사람이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끌어다 마련한 거예요. 유산에 대해선 더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을 수가 있었는지 저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네요. 속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아무쪼록 마음 정리 잘하시고 빠르고 바른 결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예비신랑은 그 길로 신우이에게 파혼을 통보했고 신우이는 개거품을 물고 넘어갔어요. 파혼한 것도 파혼한 것인데 대출까지 내서 마련한 혼수품을 생각하니 정신이라도 놓고 싶은 심정이겠죠. 이미 마련된 집에 가전 가구는 다 들어간 터라 반품도 힘들 테고 꼼짝없이 중고로 처분해야 할 텐데 그야말로 똥값 처분일 테니까요. 난리 생난리가 난 신우이는 어떻게 안 것인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씩씩거리는 꼴이 얼마나 통쾌한지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어요. 지금 웃어요?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네요. 참았어야 했는데. 언니 진짜 미쳤어요? 아님 내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걸 그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언니 때문에 나 파혼당했다고요. 결혼보다는 파혼이라잖아요. 어차피 아가씨 결혼했어도 금방 쫓겨날 게 불보듯 뻔한데 파혼하게 해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덜 했다. 야,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내가 유산한 게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니? 너랑 네 엄마가 하루가 멀다고 사람이 못 살게 구는데 유산을 안 하고 배기겠어? 엄연히 말하면 너 때문이지, 이 뻔뻔한 년아. 그날 네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날님은 안 피웠어도 우리 애가 그렇게까지 되는 일은 없었다고. 절기와 같은 제 말에 신우이는 더 버럭버럭하며 달려들더군요. 제 머리채라도 잡으려는 품새였지만 가볍게 손목을 잡고 뿌리쳤습니다. 그러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온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신우이와 제가 싸우고 있는 사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이 도착했고 남편 역시 화가 많이 나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욕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귀가 썩을 것만 같았어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제정신이야? 얘 결혼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다 어쩔 거야?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여동생의 파혼보다 들어간 돈부터 걱정하는 오빠라. 참 눈물겨운 가족사랑이더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나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버린 일을. 그러게, 나한테 상의 정도는 하지 그랬어. 뭐 그래도 이런 일은 일어났을 테지만. 뭐야, 너 진짜 미친 게 분명하구나. 정신 차려. 지금 상황이 장난 같아? 누가 장난이래? 너나 정신 차리고 상황 파악 제대로 해. 정신 차리는 김에 이것도 좀 보고. 전 남편의 손에 신우이의 SNS를 캡처해 뽑아놓았던 사진들을 쥐어주었어요. 신경질적으로 사진을 보던 남편은 멈칫하더니 흔들리는 동공으로 절 보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네. 잘못한 거는 아는 것 같아서. 여보, 이건 내 말 좀 들어봐. 다 오해야. 오해는 무슨. 친히 오해할 수도 없게 이렇게 글로 남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이혼해. 난 더는 당신 같은 인간을 포함해 당신 집이랑 한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남편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신우이는 표정이 밝아지며 신나서 입을 떼더군요. 그래, 이혼해버려. 이런 미친년이랑 더 살지 마, 오빠. 야, 너 당장 우리 오빠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얼른 꺼지라고. 신우이는 당장 나가라며 저를 잡아 끌기 시작했고, 전 그 순간 유산할 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신우이를 뿌리치곤 그대로 뺨을 때려버렸어요. 네가 감히 날 때려? 그러게, 잡기는 왜 잡아? 그렇지 않아도 때리고 싶은 거 참고 있었는데 누가 부채질 하래? 그리고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 나가려거든 너랑 네 오빠가 나가야지. 우리가 왜 나가? 여긴 우리 오빠 집인데. 유산하더니 정말 미치기라도 한 거야? 아 참, 너희 가족들은 이 집이 이 인간 명의라고 알고 있지? 그래서 그렇게 표정이 밝았던 거구나. 잘 들어. 내가 아주 충격 가득한 진실을 말해줄 테니까. 충격 가득한 진실? 그래, 사실 여기 내 명의야. 애초에 네 오빠 단독 명의였던 적은 없었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은 공동 명의에서 제 명의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임신하고 난 뒤 남편이 시댁으로 돈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 저는 남편을 설득해 집부터 제 명의로 바꿔놨었어요. 공동명의라 집으로 장난을 칠 순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 선택이 훗날 이렇게 절 웃게 만들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분명 우리 오빠 명의라고 했는데. 그건 너희 집에서 양심도 없이 명의 타령을 해대니까 거짓말했던 거야. 자, 이제 상황 파악이 다 됐으면 둘 다 좀 꺼져줄래? 한없이 당당한 저와 말없이 고개를 숙인 남편. 이제야 자신이 집도 없는 오빠를 이혼까지 시키게 된 사실을 깨달은 신우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아낌없이 도움을 주었던 동생마저 떠나버리고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땐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당신도 알 거 아니야.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아기 아빠였는데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 상실감이 너무 크고 너무 슬퍼서 누구라도 탓할 사람이 필요했어. 그래도 당신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해, 여보. 아, 슬펐구나. 상실감도 크고 그런 사람이 가족들한테 또 돈을 줬어? 이젠 아기도 없으니 다시 생활비 줄 수 있다면서? 그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 진짜 내 도움이 없으면 생활도 안 된다고. 그런 거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하기가 힘들었어. 그럼 나는 신경도 안 쓰였어?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아가씨가 일을 하면 되는 일이잖아. 젊은 아가씨가 생활비도 없으면서 그렇게 놀고 먹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무슨 재벌집 막내딸이라도 된대? 그 어린애를 무슨 일을 시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 어리다는 애가 오늘 아침까진 예비 신부였어, 이 사람아. 그리고 내가 깜빡했는데 당신 아가씨 결혼 자금도 준 거 나 다 알고 있어. 이런데도 용서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런 집 놓치면 한평생 후회할 텐데. 그러지 말고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이런 일 진짜 없을 거야. 진짜야. 내가 그랬지? 다시 한번 시댁 돕는 일 있으면 그땐 바로 이혼이라고. 난 당신이랑 이혼할 이유가 이렇게도 차고 넘치는데 당신은 나랑 이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긴 있어? 이유? 그게 있지. 난 당신을 아직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 참 쉬운 이유네. 사랑. 그런 이유라면 간단하지. 당신은 날 사랑할지 몰라도 난 당신 사랑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 남편의 어떤 말도 저에게 통하지 않았고 남편은 사랑 타령을 하며 발악을 하더군요. 이 미친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러운 그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구세주가 걸어 들어오더군요. 그 사람은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 부른 제 남동생이었어요.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이었고 남동생에겐 모든 사실을 말해주며 도움을 청했었죠. 제 동생 대학교 때까지 운동했던 애라 체구도 좋고 힘도 일반인보다 훨씬 세요. 그런 동생이 등장하자 그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동생 표정이 제가 봐도 무서웠으니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초남, 잠시만 진정해봐. 다 오해야, 오해. 오해? 오해 같은 소리 하네. 지금 한 대 치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꺼져. 말로 해. 말로 하라고. 내 몸에 손끝이라도 댔다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 하려면 해. 얼마든지 하라고. 겁 하나도 안 나.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남편은 동생의 손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고 동생은 남편을 쫓아낸 후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끝까지 구질구질한 남편은 이혼마저 구질구질하게 끌더군요. 결국 저의 이혼은 소송으로 가게 되었고 당연히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남편뿐 아니라 시누이에게까지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죠. 이렇게 저의 지옥과도 같았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전에 들은 말론 자식들의 빚잔치를 결국 전 시부모님들이 해결해 주셨다고 해요. 그 한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했다는 그 집을 팔아 자식들의 빚을 갚아주고 월세방으로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그 월세집에 옹기종기 모여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네요. 시누이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SNS에 잘 사는 척 자랑질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간신히 남아있는 월세방마저 말아먹는 건 아닌지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오갈 데 없어진 그 빈대들이 저를 찾아와 또 매달리기라도 한다면 그거만큼 골치가 아프고 귀찮은 일이 또 없을 테니까요. 어찌되었든 이젠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모든 소식을 끊고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을 대비해 전 전화번호를 바꾸는 건 물론이고 집, 회사까지 옮겼어요. 새로운 곳에 정착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어가네요. 그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 동안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저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도 제 곁을 지켜주는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만난 지는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알콩달콩 제법 닭살을 떨며 만나고 있답니다. 저는 첫 결혼 생활이 워낙 고단했던 터라 재혼 생각이 없어 남자친구와 헤어질까 생각도 했지만 남자친구도 딱히 결혼 생각이 없으니 일단 연애만 해보자고 하길래 그러기로 했어요. 아무런 기약도 없는 지금 이 관계에 저흰 만족하며 만나고 있어요. 대출 하나 없이 내 집이 있고 내 명의의 차도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돌싱의 삶이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하더라고요. 아직도 아기를 떠나보는 날이 오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곤 하지만 그마저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늘 그래왔듯이 현명하게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려고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